제3회 이론의 물질적 전회와 감성 문화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신 김홍중 선생님을 연사로 모시고 여러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회 이론을 전공을 했고 또 문화사회학 여기 정순왕 선생님 계시지만 이제 같이 또 문화사회학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그 과정을 겪다가 사실 이제 후쿠시마 사태 때 사회학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깥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우리를 와서 때렸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2013년이니까 벌써 10여 년 됐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약간 내가 지금 사회학자로서 우리 시대를 읽는 것이 여기까지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그 반성, 이제 성찰을 조금 직관적으로 하게 됐고, 공부를 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풀어나갈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다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교수 승진을 하면서 연구 업적 압박으로부터 이제 잠깐 풀리면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제 제 깐에는 그런 고민과 또 몇몇 사람들과의 이제 만남이 우연적으로 겹치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사회학의 고장이거든요. 경제학보다 사회학이 훨씬 중요한 나라고. 근데 그 프랑스의 사회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눌렸던 그 잊혀진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렇게 다시 좀 재발굴하는, 이론적으로 그런 작업을 지난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브리엘 타르드라고 하는 그 고전 사회학자와 잊혀진 존재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라고 하는 걸출한 윤수종 선생님께서 또 가타리를 우리 또 전남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뭐 저보다 훨씬 더 깊게 공부를 하셨지만, 특히 이제 들레즈 가타리, 그리고 이제 브리노 라투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파리 엘리트들의 구조주의적 전통에 의해 좀 눌려 있었던 소수파 철학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흐름으로 이제 보면서 라뚜르를 조금 봐왔는데요. 라뚜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뉴 머티리얼리즘이나 스페큘레이티브 온톨로지라고 부르는 최근에 많이 등장한 이제 대안 이론들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교차가 돼서 그 중요성을 조금 많이 요새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도 많고 여러 따져봐야 될 것도 사실은 많은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또 감사하게도 제가 최근에 쓴 몇 편의 논문들을 또 이렇게 읽어 주셨다고 해서 그거를 공유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많은 말씀은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하면 뭐 적어도 한 학기 정도 이상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느끼기에 약간 개종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늘 오랫동안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도식,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느낌의 방식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본다,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자료란 건 이런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어떤 큰 덩어리 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보는 건데, 그 땅이 지진 나듯이 조금 몇 번 흔들려서 이게 내가 서 있는 땅이 이게 여기가 잘 서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이런 느낌을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땅도 막 파보고 하는 몇 차례의 감성적인 변화가 몇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뒤통수에 이제 충격이 오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내 눈에 눈꺼풀에 비늘이 벗겨지네. 이게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이게 이제 느낌으로 오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뉴 머티리얼리즘이나 스페큘레이티브 온톨로지나 오늘 할 ANT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잘 모르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훨씬 즉각적으로 알아들어요. 그 얘기는 저게 지식을 쌓아서 가는 어떤 그 지적인 단계라기보다는 그에 앞서는 느낌의 방식 같은 거가 훨씬 가까워요. 저렇게 세계를 보는 방식으로 잊어버린 거고, 라또르 시기로 얘기하면 지난 200~300년간 저런 식으로 세계를 보는 방식을 저렇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강요당해 온 어떤 것이 복원된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적 혹은 비서구적 느낌의 방식, 사고의 방식들이 서구의 언어로, 반성된 언어로 다시 풍부하게 짜여져 들어온 것이라고 저는 느끼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를 괄호에 묶어 놓을 수 있는 체험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닌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가슴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이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슴으로 접근된다는 것에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번 인류세입니다. 우리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이제 근대나 전근대나 포스트 모던이나 후기 근대, 이런 인간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아오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윤리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논의되는 저런 이론들에서 시대를 볼 때는 그런 우리가 정한 인간들의 역사의 시간을 조금 넘어서는 이제 물질적인 존재들과 비인간 생명체들의 존재들이 공통 운명으로 묶여져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의 시간을 묻는 변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개념이 인류세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라뚜르의 ANT를 깊게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생태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사회학에서 이제 라뚜르만큼이나 생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거장이 이제 울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울리 백과 이제 프랑스의 브리노 라투르가 유럽에서 80년대 이후에 정통 사회 이론, 메인스트림 사회 이론이 말하는 것 바깥에서 얘기했던 두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의 얘기가 비교될 수 있고, 저 사람들의 얘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파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학은 파국의 한 복판에서 태어난 학문인데도 파국이라는 개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파국이라는 말을 쓰거나 종말이라는 말을 쓰면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느끼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끼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카타스트로피란 단어는 사회학에서 금기시되어 있었는데, 저 두 사람은 2010년대 접어들어서 카타스트로피란 말을 정면으로 내면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사회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논의를 펼쳤기 때문에 같이 좀 놓고 봐야 되겠다. 그런 흐름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제가 최근에 쓴 그 인류세 사회 이론 1, 2와 선생님들께서 이제 혹시 읽어주셨던 논의들을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잘 아실 수 있고 또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 엔트로포신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그렇듯이 우리는 늘 어떤 단어나 표상이나 이미지가 현실로부터 현실을 반영하면서 나온 약간 유령같이 떠있는 실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신유물론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 효과를 발휘하는 모든 것은 실체고 살아있는 거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스식으로 얘기하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는 동일한 평면 위에 있는 거예요. 한 단어가 세상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그림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물론 미약하지만 처음에는 인류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20년이 지나면서 세상을 바꿔놓은 현실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세라는 저 단어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한 게 아니라 리얼리티의 한 뼈조각 같은 겁니다. 살 조각 같은 거죠.
우리가 늘 사회과학은 인문학과 달리 이 표상이나 단어들을 무시합니다. 담론 이렇게 부르면서 저쪽에 있는 거라고. 심지어 푸코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담론은 뭔가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리얼리티고 이 리얼리티가 생산해낸 담론이 따로 있는 건데 신유물론은 그런 담론과 리얼리티의 구분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둘은 존재론적으로 같은 평면에 있습니다. 조금 테크니컬한 용어로 말하면 이제 플랫 온톨로지입니다. 평면 위에 다 있습니다. 이 하부 구조도 상부 구조도 기술도 감정도 유령도 신도 악마도 인간도 동물도 이 한 평면에 있다고 해서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 힘의 차이를 갖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그 평면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지점에 국가가 있지도 않고 정의가 있지도 않고 종말이 있지도 않고 뭔가 초월적인 지점을 다 삭제해 놓고 모든 것을 관계망의 질서 안에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나 관점이 아니고 현실의 한 조각으로 보고 그 현 조각에 달라붙는 수많은 요소들이 만든 망이 사실 인류세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 인류세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서 2000년에 진짜 우연히 에피소딕하게 저 양반이 폴 크리첸이라는 양반이 산호초를 연구하는데 바닷속의 산호초에 탈색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산호초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관찰을 하다가 이 탈색의 원인이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인간이 이제 내뿜은 어떤 물질들이 거기에 이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제 표현을 빌자면 산호초가 못 살겠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 자연과학은 언제나 죽어있는 사물을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라뚜르에 의하면 자연과학은 자연이 하는 말을 듣는 학문입니다. 사회학은 사회가 하는 말을 듣는 학문이고요. 소시올로지니까 로고스, 소셜이 말하는 걸 듣는 학문, 자연이 말하는 걸 듣는 학문, 바이러스가 말하는 걸 듣는 학문, 그죠? 세슘이 말하는 걸 듣는 학문, 모든 자연 현상에 언어를 부여합니다. 라뚜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호초의 말을 듣고 인간이 지질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심층적인 수준에까지 지질학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충적세라고 불리는 11,700년 지금 같은 우리의 생명 지구의 어떤 인간에게 살기 좋은 생명 상태가 펼쳐졌던 11,700년의 지질학적 에poch이 끝나고 새로운 에poch이 시작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해양과학 둘이서. 근데 저 말이 유사하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 충격파가 예술가들, 심지어는 역사학자들, 차크라바티 같은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사회과학자들에게 서서히 퍼지면서 인류세라는 단어의 도입을 둘러싼 대논쟁이 지난 한 23년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의가 기각이 됐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주로 대기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비지질학자들이 저런 논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라뚜르의 생태 정치학의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근대를 살고 있다, 탈근대를 살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다 이런 답이 아닌 우리는 인류세를 산 지 70여 년이 됐다.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인류세라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시간을 규정하는 어떤 사건이 장기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인식이 지금 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유사한 시기에 특히 2004년에 나온 저 잘 알려진 대가 속의 저 꺾이는 하키 그래프들이 다 45년에서 이제 50년 그러니까 발전이 시작된 시기죠. 대개 45년의 전쟁 끝나고 복지국가와 중산층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성했던 30년의 시간
그죠? 70년대 말에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니까 사실 거의 20세기에 30년 동안 있었던 냉전적 평화, 그리고 발전주의, 중산층, 부르디유나 루만 같은 강력한 조직들이 존재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가능했던 유일한 30년. 저 30년이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저 메탄 농도, 질소 농도들이 치솟기 시작한 파괴의 시기와 겹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러니죠. 우리한테는 해방 이후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45년을 뭐로 기억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30년을 뭐로 기억하느냐의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흥미로운 예술작품과 문학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회과학이 꽃폈던 시기이기도 하고, 저항적 운동이 꽃폈던 시기이기도 한데, 저 시기가 동시에 어디로 가는 시기가 시작된 물질의 운동의 스카이 로켓팅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저 스카이 로켓팅을 저항 운동의 시간과 결합시켜야 하느냐, 이게 우리 질문인 거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죽어라고 싸웠던 지난 30년이, 흑인 운동, 여성 운동 막 이 30년이 지금 저 파괴의 시간과 같이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 질문이 이제 곤혹스럽게 오는 겁니다. 차크라바티가 자신의 역사학에서 내가 이제 역사학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나는 근대의 역사를 자유의 역사로 봤는데 자유의 역사가 파괴의 역사와 같은 리듬으로 간 거라면 그 자유와 파괴 사이의 관계를 나는 왜 사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바로 저 시대 인식이라고 할까, 저것이 이제 사회학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의 시대인식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18세기에는 이제 철학자들이었고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사회학자들인데, 우리 시대에는 시대를 규정하는 게 인간일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호초가 크리첸한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크리첸이 듣고서 저게 시작됐는데, 인류세 담론의 근원에는 산호초라는 비인간이 있는데, 비인간이 산호초만 있겠는가? 우리를 와서 때리고 갔던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가 늘 보게 되는 지금은 그냥 클리셰가 돼버린 저런 존재들이 보여주는 저 몸짓을 우리 시대가 인류세라는 것을 부르짖는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생각이 단순히 이제 지나가는 그런 감성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회학에서, 이제 미국 사회학에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매우 약한데,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회학은 모두가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파국이라는 용어를 꺼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발전주의를 강력하게 겪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도 결국 진보라는 역사 철학적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주의와 민주화가 공유하고 있는 이 시간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야 한다는 어떤 절박한 거죠. 하나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나아져야 한다. 애들한테 이 비참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의는 진보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파국이란 말은 어디에도 쓸 수가 없고 자리가 없었던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됐느냐? 유럽은 비슷했는데 18세기 한 200년을 그 진보의 발전의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유럽인들이 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깨진 징후가 명백하게 드러난 건 2003년으로 봅니다. 이제 존 어리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는, 유럽은 2003년부터 시민의 이모션이 희망에서 파국주의라고 부르는 감정 구조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이제 그 책이 미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이제 유사한 시기에 울리백 선생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멘시페이토리 카타스트로피즘이라는 되게 이상한 개념을 저분이 쓴 책이 저 책이에요. The Metamorphosis of the World라는 유작이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썼던 책인데, 저 책에서 카타스트로피즘이라는 말을 써요. 저게 사회학자들 참 쓰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회 변동,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크라이시스 이런 말 쓰거든요. 사회학자들이 늘. 카타스트로프?
그거 어떡하자는 얘기지? 그거는 사실 잘못하면 아니 당신들 무책임하게 카타스트로피라니 그러면 뭐 우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어떡하라는 얘기야. 산업은 어떡하고 발전소들 어떡하라는 거야. 왜 무책임하게 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게 막 아무 얘기나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쉬운 말이거든요. 장 피에르 듀피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인라이튼드 카타스트로피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2002년부터 써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존재들만 얘기했는데 유럽은 제가 볼 때 지난 한 20년 동안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의 몰락,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변동,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시민사회 약화, 공론장이 약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제 핸드폰 보고 소비 주체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컬랩스, 붕괴할 수도 있겠다라는 담론을 만들고 그 붕괴를 찬양한다는 게 아니고 붕괴를 중심으로 사회를 상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제 혼돈을 중심으로 홉스 이래 질서가 사회과학의 핵심 문제가 되었던 게 약 한 300년이었는데 지금 앞으로 펼쳐질 문명은 오더가 아니라 다시 이 컬랩스가 일상화된 시간 안에서 정의가 뭐고 분배가 뭐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관점을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동아시아가 저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중국이 저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저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시 붕괴라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 좀 누려보려고 하니까 니네 다 누리고 다 누린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망가진 세상에 우리도 니네 기준으로 다시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잖아. 이런 어떤 억하 심정이 우리 동아시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나오면 시니컬해진단 말이에요. 동아시아 지식인들 특히나 니네 얘기지 니네 백인들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러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 세계가 너무 얽혀있고 흥미로운 것은 울리 백이 이제 저 파국을 얘기한 것은 이제 1986년에 그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이제 출판되던 이제 출판사에 그 책이 원고가 넘겨진 다음에 체르노빌이 터졌어요. 그 얘기를 이제 1년이 지나서 뭐라고 쓰냐면 저 논문에서 내가 말하는 원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체르노빌이 터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리스크라는 개념을 문명차적인 걸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실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나는 엔트로폴로지컬이라는 아까 그 엔트로포신이랑 비슷한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그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쇼크를 느꼈다. 그 쇼크의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사능 물질은 우리가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감각의 바깥에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감각적인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위험들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저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적인 것인데요. 자연과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사회학에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물리학과 싸울 수 있느냐인데 사실은 자연과학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니네가 줄 수 있는 건 역시 개연적 안전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사회과학이 그동안 지난 100년간 힘들게 쌓아온 젠더, 계급, 모든 종류의 차별들, 구별들을 일순간에 무화시키는 어떤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세 가지가 이미 울리 백한테는 사회학 안에 사회학의 불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사회학을 초과하는 어떤 실질적인 실체가 우리 문명의 핵심을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때부터 이제 울리 백은 위험사회 개념을 계속 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세기를 아까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류세 얘기를 급기야하기 시작해요. 인류세가 왔고 계급도 인류세 계급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되고 세대도 인류세 세대라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 인류세라고 하는 이 지질학적 규정성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인류세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론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겪고 있는 이 변동의 본질은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체인지라는 말로 도저히 안 잡히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메타모르포시스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가 이걸 겪어 나가서 만약에 이걸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약간 그랬다 하면서 파국인데 이거를 단순한 위기나 시장이나 무슨 시민사회,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못 넘어갈 수도 있고 이미 그 돌파가 불가능한 지점까지 심화됐을지도 모르는 파국인데 이게 어두운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파국을 해방적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국은 못 막는데 파국이 오면 아까 자기가 인류학적 쇼크를 느꼈듯이 발전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고 이 방식으로는 사회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정화작용과 제도화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얘기면서도 엄청 무서운 얘기인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어떤 계급이나 어떤 인간 주체들이 사회의 메타모르포시스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에요. 의지가 없으니까. 중국도 없고 미국도 없죠.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녹색당이 한계를 갖고 있고 시민들의 생태의식이 강한 곳에서조차 선거가 일어나면 의제가 되지 못해요.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 텀블러 쓰는 정도. 그러나 늘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파국이라는 것을 행위자로 끌어들인 거예요. 파국을 행위자로 보자는 거예요. 파국이 와서 뭔가를 할 텐데 그걸 너무 좌절해서 이게 정말이다라고 하지 말고 저 파국 속에서 파괴돼 나가는 것이 있고 각성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파국주의를 수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해방적 파국주의라고 붙입니다. 저 이제 쉽게 판단되기 어려운, 근데 저는 저걸 세 가지로 비판합니다. 첫째는 여전히 낙관주의적이다. 저분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파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는 이제 해방적 제도화로 가는 저 과정이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참상들이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고 이게 100년일지 200년일지 사실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적 제도화를 말하기 전에 이 화살표를 최대한 두껍게 봐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주체가 여전히 주체를 좀 포기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저런 맥락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제 라뚜르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뚜르를 STS에서 얘기하듯이 단순히 이제 ANT의 주창자로만 보면 그 라뚜르를 보는 어떤 그 시야가 조금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라뚜르를 그런 과학 인류학자보다 훨씬 더 넓은 철학자이자 사회과학자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 양반이 47년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디종이라는 부르고뉴 대학이라고 하는 철학과에서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철학부터 실험실까지의 이 방대한 영역을 가로지르는데 이걸 가로지르게 만든 결정적인 지적인 동력은 신학에서 왔어요. 이 이제 대학 때 엄청나게 읽었던 게 누구냐면 그 불트만 신학을 읽었습니다. 그 불트만의 방법은 역사적 예수가 한 말에 붙은 주석들과 주해들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진정한 예수의 캐리그마, 그가 아람어로 말했을 한 대여섯 가지 말을 찾아나가는 아주 엄밀한 방법을 쓰는데 그 불트만 신학을 몇 년간 아주 강력한 선생님 밑에서 왜냐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고 집안 자체가 아주 독실한 가톨릭이고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약간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기독교가 저거야? 나를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내는 기독교의 힘이 그 이해도 못하는 아랍말로 되어 있는 5개의 문장이라고? 이게 아니라 반대 아니야? 기독교라고 하는 저 아랍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내고 이 마음을 움직여낸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히랍어로 번역해서 히랍인도 움직여내고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여러 민족의 다른 언어들을 다 움직여내면서 퍼져가면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연쇄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 아니야? 왜 기독교의 본질을 상상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인간의 어떤 지점에서 말하는 특정한 말로 환원시켜서 정화시키려고 하지? 기독교의 힘은 정화가 아니라 연결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한 이 착상입니다. 사실 인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순수한 뭔가를 찾아 나가려는 것에서 학문적인 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발휘한 힘들이 어떤 연결들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리고 그 연결망 전체가 사실은 다른 무언가로 환원될 수 없는 그것 자체다라는 인식을 20대에 한 거죠. 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 노벨상 수상자인 로제 기요맹이라는 사람의 연구소로 들어가서 과학을 봤더니,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연구소를 보면 이제 사회학자 중에 실험실로 들어간 사람이 유일한 거예요. 과학 사회학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에. 근데 그들은 실험실 연구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사회학이나 문학사회학이 하듯이 실험실에 갔어요. 예를 들면 발자크 소설은 당대 프랑스 부르주아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소설은 사회 구조의 결정돼요. 막스처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듯이 사회가 소설의 형식을 결정해요. 특정 과학 교파가 나오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락도르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뭘 봤냐면, 보통 사람들이 과학을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2년간 봤더니 과학이 뭐냐, 무슨 자연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내는 무슨 깨달음의 순간들이 좀 하나도 없다. 있는 게 뭐냐, 누군가가 관찰한 것을 기록하면 이 기록을 옮기고, 마치 예수의 말이 다른 말로 옮겨지듯이 수많은 기호들의 연쇄 과정, 그거밖에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이 뭐 하냐? 기록하냐. 뭐 하냐? 그 기록을 번역하냐. 이 번역의 최종 결과가 논문이에요. 그 맨 앞에 있는 게 뭐냐? 처음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게 희끄무리하게 있는 거. 그게 뭐냐? 가령 파스텔 같으면 현미경고 저감렌즈에 있는 그 당시로는 존재한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희끄무리한 물질 같은 거. 여기다가 뭘 뿌렸더니 움츠려들어. 뭘 뿌렸더니 성장해. 이거를 수십 번 실험을 하면서 나중에 거기다가 세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거예요. 10년간. 이 세균이라는 이름을 붙인 논문을 쓰니까 정치가가 이걸 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감염병은 세균이 원인이라는 거야? 그럼 소한테 한번 접종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볼까? 백신, 의학, 이 연결망이 프랑스의 제3공화정을 만든 거지. 듀르케임이나 사회학자들 얘기했지, 거리나 공장에서 있었죠. 공장에서 있었던 계획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락도르가 ANT를 통해 발견한 것은 사회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회란 것은 인간이 어떤 계급들이 혹은 젠더가 혹은 인종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가능하고 그 밑에 모든 곳에 있는 실험실들이 세균이면 세균, 세슘이면 세슘, 염산이면 염산, 자연적인 알지 못하는 행위자들과 교섭해서 이 행위자들을 인간에게 공존 가능한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수많은 연결망 속에서 길들여 와서 사회의 바탕을 이런 렌즈들부터 모든 것들을 깔아주는 그 마음 전체라는 관점을 던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학 교과서가 다시 써져야 되는, 말하자면. 근데 지금 그 말을 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실험실에 가본 사회학자나 인류학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양반이 그런 ANT를 가지고 80년대에
90년대 초반까지 이 사회학을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를 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꿔놓게 됐고,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특히 90년대 접어들면서 89년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소비에트가 붕괴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기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라톤은 이제 89년을 근대성의 붕괴로 보는데, 붕괴가 드러난 점으로 보는데, 그 2년 있다 나온 91년에 저서부터 이제 생태 정치학의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져갑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이, 논문을 보면 되게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쓰는 논문들이 그러하듯이 이론적인 배경 같은데 행위자 네트워크 이런 게 쭉 쓰시고,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걸 안 썼다고 해도 상관없는 내용들을 이제 또 쓰세요. 근데 행위자 네트워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써도 행위자 네트워크적인 글들이 있어요. 논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적으로 내가 이 방법을 원용한다 안 한다와 무관하게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이렇게 다루는 이 실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들레즈 가따리가 말하는 분열 분석이나 가브리엘 타르드가 말하는 그 뇌간 사회학, 모방의 사회학 유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들을 공통적으로 가로지르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져서 습관화된 경험들 세계의 밑에, 우리가 습관화해서 이 남자구나, 여자구나, 부르주아구나, 프롤레타리아트구나, 이거는 사회학과구나, 인류학이구나, 이런 칸막이들, 실체들, 어떤 범주들 밑에 그 범주들을 가로지르면서 존재하는 흐름들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언제든 유동하는, 그렇게 강력한 실체로 존재하기 전의 생성적인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냥 직관해내는 그 지적인 힘이에요. 감수성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잘 듣는 예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라뚜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몇 가지의 그 이론적 전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실체로 보지 않고 들레즈 가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셈블리지로 보는 것인데요. 이 어셈블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종적인 것들이 모여서 잠시 하나의 작동하는 기계처럼 엮여진 다양체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구분되는 용어가 뭐냐, 어셈블리지 안 본다는 거 뭘로 보는 거냐, 실체로 보거나 아니면 구조나 시스템으로 보거나,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글쎄, 예를 잘 못 들겠는데,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알고리즘 하면 그게 딱 하나의 어떤 행위자가 딱 있어서 얘가 뭔가를 이렇게 안에 뭘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이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거나 그걸 이제 열어서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연결된 망들의 다른 행위자들이, 사람도 있고, 수식도 있고, 그게 돌아가서 만드는 어떤 기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연결된 것들이 일어나는 망이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그러면 이 사회학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그 독트린의 체계, 혹은 의례의 체계, 아니면 교회의 체계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ANT적으로 보자면 예수의 말들, 그리고 성령이라 부르는 에너지, 이게 신유물론적인 개념이에요. 성령이 이제 재밌는 개념인 게, 이제 저는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운동은
자원 동원론 이런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피상적인 이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자원을 막 동원해서 운동을 한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운동의 어떤 단계에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운동을 하는 주체를 잘 몰라요. 휩쓸리는 거예요. 어떤 힘이. 그 휩쓸림이 없을 때는 강력한 게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휩쓸림은 순수한 정동적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무슨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고요. 흥분한 사람한테 당신 분노했네요 라는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3년쯤 지나서 일기를 쓸 때 나는 그때 분노했다고 이제 분노라는 단어가 나타나겠죠. 단어로 아티큘레이트 할 수 없는, 리프레젠트 할 수 없는 힘에 휘말려 있는 상태가 정동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 정동의 마지막 단계가 이모션이에요. 정동된 것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언어로 정리해내고 그것을 식별해내고 그래서 이모션은 사실은 정동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동되면서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지각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어떤 것들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민주주의도 그런 의미에서 어셈블리주의고 미통운동도 어셈블리주의고 모든 게 다 어셈블리주의로 보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어셈블리주의가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주는 힘을 저게 어떻게 저별로 구성되었는지로 다시 풀고 들어가는 것이 ANT예요.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강력해진 조직체든 뭐 운동이든 사람들의 모임이든 기계든을 만나요. 어셈블리지를 만나요. 그걸 보면 그 자체가 뭔가 원래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ANT는 그 어셈블리지 이런 요소를 추적해가는 거예요. 아, 얘는 어디서 왔지? 언제 얘와 연결됐구나. 얘는 어디서 왔지? 언제 쟤와 연결됐구나.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져서 이런 망으로 지금 여기 있지를 거꾸로 물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ANT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보여드린 짧은 글에서 저게 우리한테 무슨 이제 의미를 갖느냐를 얘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부여했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든다. 돌려 말해서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혹은 뭐 인문학이든 누군가가 무슨 행위를 한다, 결단을 해서 행위를 한다 라는 그 행위의 모먼트는 현실 안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행위하게 돼요. 왜? 타자와의 관계가 없이 자기로부터 발원하는 행위는 없어요. 네. 모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온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할 때 심지어 자신이 희생을 해서 이곳에 남아서 저들과 싸워서 내가 죽음으로써 뭘 지켜내겠다는 그 희생의 힘 역시 이 희생하겠다는 욕망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뚜르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근대 경제학이 상정한 합리적인 개인이든 근대 사회학이 상정하는 어떤 종류의 인간 유형이든 모든 인간 유형이 한 줄과 다르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관계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그림 동화의 저 이와 벼룩이라는 일화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정치학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저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번역된 라뚜르의 책인데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책을 이제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저 책이 라뚜르가 이제 2012년에 불어로 출간을 하는데 2012년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작업이 이제 다 응축이 돼 있고 2013년에 이제 가이아와 마주하며라는 강연을 에딘버러 대학에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쓴 생태 정치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저서의 바로 직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뚜르가 저기서 한번 이제 자신의 지적인 이력이 한번 이제 꺾이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마지막 국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저거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굉장히 난해하고 길어서 저기까지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요. 이제 저 책을 통해서 라뚜르가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까지 하고 해온 학문의 철학적인 함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그것의 핵심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의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 사상을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저들이 자신들의 근대를 얼마나 철저하게 반성을 하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특히 프랑스 사회는 근대성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반성도 있고 지배자로서의 반성도 있고 자신들이 배워온 철학에 대한 반성도 있는데 라뚜르의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라디칼해요. 돌려 말해서 철저한 패배나 실패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 좀 더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울리 백이 말하는 파국주의에 가까워가는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 명시를 합니다. 미래가 저게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미래예요. 미래가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가능했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 이제 저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반가운 거죠. 왜냐면 이제 와서 당신들이 반성을 했구나.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다 몰살시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가능한 자원들을 다 익스트랙트, 끄집어내가지고 지구상에 이렇게 펼쳐넣고 그리고 비유럽 인간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이제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못난 것이라는 열등감을 심어주고 자신들이 200년간 만들어 놓은 방식과 사고방식을 다 퍼뜨리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결과 다시 살 수 없는 땅이 이렇게 늘어가는 생태파고 이것과 이제 마주쳐서 말하는 거예요. 근대화라는 전선이 중지되어야 된다 지금. 하버마스처럼 뭔가 여지를 안 남겨요. 그래도 근대화는 이성이 있고 해방이 없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파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리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이 세계에 수출한 근대사 다 걷어들여야 된다 지금. 다 걷어들이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자기가 봤을 때는 화이트헤드를 따라서 갈릴레오나 로크로부터 저희도 오늘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이제 갈릴레오나 로크로부터 시작돼서 윌리엄 제임스까지 이르렀던 서구 근대성의 모든 철학적인 관념들 저거를 이제 괄호로 묶어내서 끝내야 된다. 근대가 뭐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처음 돌아가면 존재하는 것을 명백히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여기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고 여기면서 마음대로 했던 시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고 여겨도 된다고 생각했던 시기. 그 살아있는 것이 이제 이름이 가이아입니다. 실제로는 살아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가령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밥 해주는데 나중에 성공당할 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성공했어요라고 말하면 정의롭지 않거든요. 엄마가 밥 해주는데 자기한테 뭔가 해준 존재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서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담는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돌려말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것들을 회복한다는 것은 지적인 유행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있는 것들이 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를 무시하거나 배제한다는 거거든요. 라뚜르가 이제 존재론으로 이걸 풀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2012년에 근대인들을 존재맹으로 본 거예요. 있는 것들을 있지 않다고 말하고 없는 것들, 실제로 없는 것들 라뚜르가 봤을 때 이런 거 이제 구유물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물질이라니 정신과 물질이라니 당신들이 물질이라고 보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비생명체들도 나름의 힘의 패턴을 보이면서 자꾸 움직여 나가고 세슘이 콘크리트 1m를 막 뚫고 지나가고 총알처럼 지나다니면서 한 2만 년 동안 지구상에 돌아다니는데 그처럼 막강한 활동력보다 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움직이며 변화를 주고 있는데 생명체들, 무기물들, 공기, 이산화탄소 아니 저렇게 움직이면서 거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 존재들을 물질이라고 해서 가둬놓고 다 죽었으니까 정신이 아닌 물질이니까 이게 유물론이다라고 말하는 거대한 유물론들이 어떤 점에서 지구 온도가 1.5도가 물질적으로 올라가는 이 방안의 온도도 1도 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드는데 지구 전체를 지금 1.5도를 올려놓는 물질적 변화를 어떤 유물론자가 거기에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침묵하는 자를 우리가 유물론자라고 해요. 인간들 사이의 계급적인 문제만 유물론적 문제냐. 아니 사회과학이 그토록 우리는 관계적이라고 말하지만 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관계적이라고 말하지 화학물질과 아이들의 폐 관계는 왜 거기에 대해서 관계론을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지난 100년간 사회과학 비판하니까 인문학 그 모든 섬세한 정신들이 좋은 얘기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열쇠를 찾으려고 하는데 열쇠가 이렇게 다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요만큼 비추니까 요만큼 안에서 열쇠를 찾아서 어디만 열쇠가 있다고 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빛을 더 비추면 문제는 열려 인문사회과학은 요만큼만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인간의 빛 안에서만 세계를 보고 깊게 파고 빛을 좀만 넓히면 옆에 바이러스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지구도 있고 강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근대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토가 근대성을 비판할 때는 근대 인문학과 근대 사회과학 비판이 동시에 됩니다. 근대 인문학과 근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맹목성의 비판이 동시에 됩니다. 물론 유럽인 비판이 들어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로서는 마음에 찔리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존재맹이라고 합니다.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있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이나 문화연구나 생태학이 부분적으로 해오던 얘기였어요. 거대 과학들에 불려서 그 목소리가 약했지만 언제나 소수파였고 언제나 중요치 않다고 물려왔지만 지난 50년간 늘 해오던 얘기였어요. 실제로 그 마이너한 학문들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이제 메이저 학문들이 이해하던 말들은 당신들한테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더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치고 따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한 10년간 과격하게 이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때로 오면 라토르 선생이 내가 이제까지 ANT나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은 학문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 결국 ANT라는 게 뭐냐? 모든 게 연결돼 있고 실체가 아니라 연결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결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다 존중받아야 되는 이제 최대치의 민주주의죠. 비인간도 시민으로 인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환상적으로 되는 만큼 그런 어떤 건데 그것을 끌고 나가면 결국에는 사회를 넘어서서 사회와 사회들이 연결되고 그 사회를 이루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생명체들과 사물들이 연결되고 지표가 연결되고 그 지표를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숨쉬는 공기가 연결되고 하는 어떤 띠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있는 것들이 다 연결돼서 아마존의 공기가 나한테 왔고 우리가 배설한 것이 나가는 바다 밑에 친절한 것이 고여있는 것을 파내서 우라늄, 아프리카의 광산부터 인간이 네 개로 연결해버린 모든 이 연결망이 하나 나오겠죠. 그거의 연결, 사회가 뭐냐? 이제는 최종에 나요. 한국 사회? 한국 사회가 우리는 지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지금 뉴욕으로 이메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선양을 가리는 한국 사회가 지도를 같이 몽골에 공기가 날라오는데 그죠? 김해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김해는 서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 우즈베키스탄하고 더 많이 연결돼 있어요. 베트남은 한국 사회가 이 지도에 갇히나요? 아니면 파져나간 섬들인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자꾸 면적으로 이 뭔가를 생각해놓고 이게 사회라고 생각하나요? 이걸 문제 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은 국민국가 단위를 이미 오래전부터 벗어난 수많은 연결망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연결망들의 총
형체적인 관계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죽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분도 있죠. 말도 배우고 하니까 먹는 건 다 어디서 오나요? 그죠? 이미 세계화의 수준을 넘어서 물질 수준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망이 수십억 년간 만들어져 있었다. 그 망의 수준에서 인간 문명의 발생과 자본주의와 사회를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은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사고가 거기까지 퍼져가야 된다. 왜? 우리를 봐서 때리는 위험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바로 가이아 자체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더 선명히 가져가면서 2003년에 결정적인 강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포드 강연에서의 저 페이싱 가이아라는 강연을, 이 강연이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최상급 철학자에게 부여하는 강연입니다. 이제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때쯤 갔을 때 락스루가 이제 세계적인 그야말로 이제 철학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징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곧 번역이 되겠죠. 요 저서는 여러분들이 라뚜르의 생태 정치학을 제대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핵심 저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장암으로 좀 고통을 받으면서 좀 작은 저서들을 있어요. 그때 라뚜르의 시대인식의 핵심에 들어온 게 인류세입니다. 바로 저것 때문에 아까 그 울리 백하고의 관점을 발휘합니다. 두 가지 저인데, 울리 백하는 인간 아닌 존재가 사고되지 않는 것이, 근데 라뚜르는 비인간으로 넘어갔다는 게 크게 다르고요. 울리 백 선생은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보기 전에 오랫동안 후기근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위험사회 후기근대.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인류세를 받아들였는데, 라뚜르는 우리 시대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시간 너머에서, 돌려 말해서 물질적이고 지질학적이고 기상학적인 시간에서 읽어야 제 표현으로는 우리 시대의 고통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고통은 사회적이고 역사학적인 수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지만, 그 사회적이고 역사학적인 수준이 지질학적이고 기상학적인 요소와 매개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프로텍티드 되어 있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적도 근처에서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프리카나 남미나 여러 지금 기상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무감해요. 여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 1년 정도 다 시간을 내서 그런 지역들을 지금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생각한다면 사회를 뭐로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 시대를 뭐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다시 대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뚜르의 지금 엄청 명확하게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 고도의 비관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이 점에서는 이제 우리 좀 어두운 얘기죠. 사실은 라뚜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슈퍼 엘리트들이 인간의 0.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들이 지구라는 행성을 버렸다고 판단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음모론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비슷한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그냥 저도 이제 친구들이 좀 있는데, 가령 이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뭐 금융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맥주를 한잔 하면서 기후변화 얘기를 꺼내면 그들 세계하는 그 사실 같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미래란 건 뭐 언제나 미래는 안 그랬어? 뭐 왜 그래? 뭐 옛날 코로나 뭐 대단한 일 이런 시장 다시 돌아갔잖아.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잖아. 자본주의 영원하잖아. 안 변해. 우리 한번 망할 때까지 자본주의 이거지. 한국 사회의 교수들이라고 칩시다. 정말 대학의 교수들 중에 정말 몇 퍼센트가 생태적 감수성을 갖고 있을까? 저는 많지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찡찡대는 걸로 여기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갈릴레오의 과학. 아니 지금 저 후쿠시마에서 그 저거를 방출하는 것이 초유의 사태인데 거기에 무슨 논문이 있겠어요? 논문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때 과학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과학은 뭐죠? 우리가 원하는 영역, 컨선은 왜 과학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질문이 벌써 서구는 유럽은 물리 100부터니까 80년대부터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과학사회와 과학 인력 연구들이 과학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사람들이. 불안한 엄마들이 과학을 기다리고 있다. 할 때 그 과학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파급주의인데 정말 근대적인 과학주의적인 과학과 지식이고 나머지는 다 모두 동네한 사람들의 가짜 뉴스고 이런 방식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라토르가 절망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그토록 ANT를 얘기하고 감수성을 바꾸자. 우리 군대는 끝났다. 서구인들아. 이래가 남쳐놓다 지구를 말하자면 좀 과격하게 나가면 새로운 어떤 문명의 감수성과 인간들과 존재론과 과학과 윤리를 만들어 가야 되기 너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자라고 말을 하다가 더 이상 학문적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무지하게 과격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원사라기보다는 울분이 조금 섞여있는 생태주의자의 정치적 발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때 라토르가 이제 모험을 하는 게 저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가이아 이론을 1960년대 중반에 이제 나사에서 이 화성 생명 탐사 가능성 조사하다가 가이아라는 이제 이론을 저 누굽니까 갑자기 린 마블리스 선생하고 같이 70년대에 이제 쓰는데 이들의 저 선구적인 논의가 사실은 엄청 조롱을 받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막 비과학적인 얘기거나 뉴 에이지 아니야 뭐 이런 지구가 살아있다니 그럼 지구가 이게 한 덩어리가 이게 생명체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가 된 거죠. 그런 오해를 제공했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라토르가 가이아 이론을 자기의 ANT로 재해석한 글을 보고 러블록이 자기가 가이아에 대해서 실제로 하려고 했던 말을 라토르가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79년에 가이아가 나오는데 이것과 결합을 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지배적 학대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사이비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담론하고 누군가 손을 잡는 거죠. 사회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돌파를 하는 거예요, 라토르가. 왜? 어떻게 돌파를 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 파국적 상황을 지금 이 파국적 상황을 이자벨 스탠게이츠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라토르랑 친한 과학 철학자가 이제 가이아의 치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스스로에게 이 자신을 파괴하는 힘으로 이제 돌아왔고 그 다음에 2015년에 교황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이제 회칙을 내는데 저 회칙이 핵심이 대지와 빈자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메시지예요. 대지와 빈자라는 그러니까 비인간과 인간을 같은 자리에 놓고서 얘기를 했고 저게 이제 굉장히 큰 영적 울림을 불러일으켰고 라토르가 계속 고민해오던 바로 이것이 저기 가이아와의 ANT와의 동맹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라토르가 저 가이아 이론을 어떻게 틀어가느냐 한 세 가지의 이론적인 전환을 틀어갑니다. 첫째, 가이아가 행성이 아니다. 자꾸 그걸 이렇게 무슨 애니미즘처럼 이렇게 뭐랄까 이 신비적인 행성 자체가 막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막 뇌도 있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크리티컬 존이 뭐냐면 약 한 37억 년 전에 아마 생명이 나타나서 그 이후에 생명들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환경 전체 모든 것, 지표에 있는 모든 것, 한 8kg, 10kg 정도 되는 공기의 내용들, 왜냐면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뭐 진화하고 멸종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또 밑에 이제 흙 밑에 한 뭐 10kg 정도.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사체들이 들어가서 먼지 모래는 있는데 화성에 흙은 없죠. 생명이 이렇게 다시 순환되는 어떤 토양층, 그죠? 그 짧은 띠에 이게 가이아예요. 이 지구 핵 이런 거 가이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이아는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 곳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우주 어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뭐 화성에 가서 몇 명 데리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럽시다. 100년 후에 200명이 갔어요.
그러면 그 200년의 역사를 쓸 거예요. 나머지 70억은 다 서서히 죽어가고 20년 동안 끝날 거고 그 200년이 진보함을 쓸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떠난 거대한 진보, 과학의 승리로. 이게 진보사예요. 지구에 남아있는 것들 언제나 그랬어요. 자본주의로 넘어오는데도 못 넘어온 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지구에 남았듯이. 넘어오는 것들이 없었어요. 진보했고 과학이 미신을 넘어서. 그러니까 진보라는 관념을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 근대는 반성이 안 되는 건데 마크스주의 진영에 단 한 명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고 있어요. 진보를 고민했던 게 그야말로 파급으로. 그래서 그 얇은 생명막을 외계에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37억 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m 되는 거 안에 인공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는 자연이 아니라 이미 인공물이에요. 37억 년 동안 만들어낸 거대한 집이에요, 이게. 왜? 공생의 집, 다 얽혀있으니까. 그죠? 이 집을 지키자. 이 집을 있는 그대로, 이 생명막에 일어난 손상의 확장을 막자가 가이아 파부주의입니다. 이게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이아는 인공물이고, 사회와 자연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이아 위에서 가이아의 특정 요소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도시를 만들었을 테고 사회를 이뤘기 때문에 사회와 자연을 떼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금을 어디에 그어놓고 왼쪽 콧구멍 연구하는 학문과 오른쪽 콧구멍 연구하는 학문을 나누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인데 실험실을 들여다볼 때 그 중간이 달라요. 그래서 환경도 없고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건 저렇다. 그럼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80년대에 했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지구 전체로 확장돼서 행위자 네트워크라는 저 개념이 이제 최종 지점에 이른 게 가이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수많은 다 살아있는 것들을 가이아의 이제 시민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후에 문명이 온다면 아마도 우리 이후에 문명이 민주적이라면 우리 이후에 문명이 존재 맹으로부터 깨어난다면 아마 그런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펼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문명이 있느냐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말합니다. 광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는 부인하는 자들이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걸 넘어서려는 자들도 광기고 그냥 못하겠다라고 우울이나 좌절에 빠진 자들도 광기고 아직 안 늦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도 광기라고 이제 일종의 블랙 메모입니다. 돌려 말하면 우리가 처한 위치가 벼랑 끝이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망스러운 얘기지만 나뚜루는 어떤 답을 주지 못합니다. 못하고 약간 말을 꼬듯이 희망을 버리죠. 희망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파국주의라는 또 다른 종류의 사회 구성 원리를 사고하라. 진보주의가 발전주의가 우리가 지난 300년간 사회를 사고하고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사고하는 원리였는데 왜냐하면 미래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했는데 파국주의는 파국을 환영하라는 게 아니고 더 큰 파국이 이번 여름에 내년 여름에는 더 큰 파국이 그 이후 여름에 더 큰 파국이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을 거고 돈 있는 사람만 아이를 낳을 거고 지금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만 낳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국을 기정사실화하고 파국을 자꾸 다른 걸로 호도하지 않고 파국과 재난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회 상태라고 생각한 이후의 사회와 교육과 종교와 모든 것들을 재구조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우리가 넘어섰다는 걸 받아들여라는 얘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가이아의 침입이 저런 거죠. 이 영화에서 저 큰 별이 와서 지구를 때려서 폭발시키는데 저 별이 사실은 지구인 거죠. 지구가 지구를 와서 때리는 거예요. 가이아가 가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시록으로 갖고 저것을 이제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라토르는 무지하게 이제 라디칼한 관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의 전쟁 모델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생태 정치적 상황은 홉스가 얘기한 전쟁 상태다. 리바이어던이었다. 기후 리바이어던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모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홉스 모델로 갈 것이냐, 뭐 자유주의로 갈 것이냐도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리바이어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쟁 상태가 펼쳐진 건데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일 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참치와 세슘의 전쟁이기도 하고 화학 물질과 어린 아이들의 피부의 전쟁이기도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홀로세 동안 자신의 자리를 찾아놨는데 11,700년 동안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건데 자연물들 사이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저 동토에 붙여 있는 걸로 됐고 우라늄은 저기 바닷속에 어디 돌멩이 속으로 다 들어갔고 해서 이 우리가 같은 유기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이제 이 강력해진 유기체인 인간이 우라늄도 다시 끄집어내고 석유도 끄집어내서 다 방출시키고 해서 지금 경계를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들이 일어나서 이 만남 파괴가 돼요. 그 이 파괴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성이 없어요 지금 인간에. CO2 통치성도 없습니다. 푸코식으로 얘기하면. 국민국가 통치성은 발전해 있죠. 엄청나게 발전해 있죠. 근데 CO2 통치 못해요.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1.5도 못 내려요. 별일을 다 하잖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왜 저 온도를 0.1도도 못 내리십니까? 라고 기술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아니 왜 애플 우리 눈 깜짝할 만한 무슨 기술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왜 이것은 이렇게 속수무책이십니까? 그 기술은 무슨 기술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 상태라는 것인데 그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인간에게는 이제 저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은 이제 계급 전쟁이 아니고 젠더 전쟁도 아니고 헌팅턴 같은 문명 전쟁도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시대를 사는 두 화해할 수 없는 존재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는 근대인이고 하나는 지구적 존재. 근대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예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아직 큰 일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근대적 자연과학. 그거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겁먹었어? 원전 더 짓고 해서 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비인간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메타포 아니야? 이게 어디가 살아있어? 좀 지나친 메타포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럼 국회에 무슨 코알라를 집어넣고 코알라 번역국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게 생각해?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출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거 죽어도 안 되는데 나는? 그거 방출하는 존재들과 같은 세계 못 살겠는데 나는 우리가 느끼는 보통 아토피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 목숨도 아닌데 대단하다고 생각해 엄살도 아닌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애들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그거 자체를 화술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난 이 세상 같이 살 수 없는데 싸워야겠는데 이 싸움이 이렇다. 저거 세대 전쟁이기도 해요. 라뚜르가 봤을 때는 저거 이해 못하는 세대와 저걸 이해하고 저게 중요하다고 하는 세대 사이에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적대가 아니면 마치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 사이의 적대처럼 이 화해가 안 되는 적대처럼 전쟁 상태가 되죠. 이게 이제 라뚜르가 본 분명관입니다. 이 전쟁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인용한 것처럼 기독교가 나타나서 유대교가 전쟁을 벌이면서 사랑이라는 윤리를 가지고 다른 세계를 만들었듯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 존재들이 이미 나타나 있고 왜?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자기들이 힘드니까 옛날에 그 발전주의를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살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 못 살아도 그런 다른 세계를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에콜로지컬 클래스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만든 거라서 개념적으로 뭐가 이렇게 잡혔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부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런 얘기들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 저는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녹색은 다 망했고 말하자면 이제 유럽도 아무 힘도 없고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게 어떻게 계급입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에서 노동자 계급을 처음에 눈에 보는 게 언제냐? 1848년입니다. 1848년 전에 노동자 계급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파리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동장이 노동하고 지쳐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1848년 전까지 누군가가 노동자 계급이 오고 있다. 유럽에 유령이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환상적으로 들렸겠냐는 거예요. 없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예 세상은 그냥 뭐 부주어도 산책하는 파리지 여기 뭐 누구 어떤 다른 세력이 어디 있어. 48년이 되니까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혁명에서.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안 보입니다. 왜? 우리도 부분적으로 생태계급이에요. 저는 언제 생태계급이 됐느냐? 애 키우기. 애를 키우니까 나는 아빠로서는 애를 못 키우겠는데 왜냐면 아빠는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좀 아프면 어때? 이 아빠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엄마는 먹지 마봐. 혹시 그거 좀 뭐 나쁜 거 아니야? 이 컨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것도 웃기머지만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그 저는 애 키우면서 이 시대에 애를 키우면서 저는 엄마예요. 저 아빠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아빠면 애는 위험해요. 옛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웠던 방식으로 키우면 위험할 거예요. 나를 엄마로 만든 게 이 시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 집결해서 언제 어느 순간 정치적 힘으로 전환되죠. 언제 어느 순간 액터 네트워크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미래에 대한 나뚜루의 툭이라고 생각해요. 뭐야? 이게 자본주의가 악화돼가던 시기에 노동계급이 고통을 겪던 것과 같은 고통을 생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지구상의 인간, 비인간들이 겪고 있고 그 고통이 정치적으로 직결되지 않으면 절대 설득시켜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안 풀립니다. 불가피한 어떤 적대와 투쟁과 싸움이 있을 것 같다.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저는 100% 받아들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파괴 관계라는 것을 막스를 뒤집어 보면 우리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이루는 하부 구조가 있다면 인류세의 하부 구조는 파괴력과 파괴관계가 아닐까. 누군가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물질들에 노출되고 어떤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게 계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저항적 주체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희망이지만 아까 울리백도 말했고 그 어떤 저런 겪음의 힘 속에서 겪는 자들끼리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잃을 때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동물이구나. 이 순간 사람이라는 것을 놓을 때 내가 여성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남성하고 싸우는 여성이 아니라 가축을 먹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성을 잠깐 놓을 때 이런 때 에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것은 근대 정치학의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체화하고 가르치고 책 읽히고 세미나시키고가 아니고 어느 순간 그냥 뒤통수를 때리고 오는 충격 앞에 노출되는 체험에서 원래 갖고 있던 굳어져 있던 정체성이 분열 분석적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다른 것과 연결되는 체험들.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포인트들의 중요성을 느끼는 힘이 증강되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100%는 아니지만 ANT적 감수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추천은 이거고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논의할 게 많다고 보니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좀 갔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그러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